뉴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한 달여 만에 완전체로 모이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희 총장님 또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일을 안 하셔서 그런가 얼굴이 확 피셨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엄청 좋아졌죠. 좋아지신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50대의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자기가 희망했던 일들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그중에서 하나 했습니다. 하나 뭐였어요? 하고 제가 그리스 티르키예를 좀 가보고 싶거든요. 신들의 나라인 그리스 여러 가지 문화 유적지 보고 또 티르키예는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상처가 있었던 곳이라서 이스탄불은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같이 부부끼리 좀 자유여행으로 직접 렌트카를 빌려서 그리스 티르키예를 한번 차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멋있네요. 신들의 그 신성한 기운을 좀 받고 오셨나요? 아니 도착하니까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다 얼어버린 거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기운이. 아유,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김석 총장님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그 순천 시민 촛불 비상 시국회의와 촛불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이면은 시민사회는 한 해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총회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지금 총회 준비하고 있고 이제 지난주에 되게 놀라웠던 것은 그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촛불 비상행동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옆에 막 와가지고 네. 떼창도 하고 막 그래서 오. 이제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광범위한 참여자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니까 연령대가? 네, 그렇죠. 자칫 이제 탄핵 지금 촛불 광장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좀 고민이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노세에서 우리가 꼰대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오는 거지 뭔가 열려 있는 방식으로 하면 오겠구나라고 하는 좀 희망도 좀 가졌고 좀 총회 준비로 좀 바쁘고요. 또 날씨가 지금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YMCA도 그렇지만은 막 그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물이 얼면 어떻게 수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막 이런 것들 걱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 어제 순천 YMCA가 있었던 장천동에서 잠시 그 공사하다가 뭔가 수도관을 건드렸나 봐요. 곳곳에 이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YMCA 딱 물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YMCA가 또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탄핵 국면뿐만 아니라 민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 앞으로 YMCA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민생에 대한 관심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시장에 내놓은 농작물이 막 얼고 맞습니다. 이래서 영업에도 큰 차질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질적 기후 변화의 지금 체험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맘때쯤도 되면 이 정도 눈이 오거나 이러진 않은데 오늘도 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침 출근이 순천에서 되게 오시는 길에도 저 여기 오느라고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하여튼 뭐냐면 적극적 대안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현재의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경제 환경과 민생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밤중 대통령 입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지 이제 딱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상 전례 없는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정치권과 여론은 정반대 방향에서 계속 맞서고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여론조사와 또 언론 보도들이 합세하면서 정의와 가치를 가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데요. 오늘은 비상계엄 2달을 맞은 이 시점에서 두 분과 함께 현 시점을 좀 진단을 해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달간 우리 사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그 12월 3일 2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거의 한 3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멈췄다고 좀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고요. 금융이나 주식의 문제뿐만 비롯해서 경제 자체가 아마 폭망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뭐 한파보다는 이 추운 겨울 한파보다는 더 꽁꽁은 우리의 그 실감적인 그 경제 지표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또 미국은 트럼프 출범 이후에 미국 일변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 외교적으로나 어떤 뭐 무능력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결코 윤석열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은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정도로 너무나도 좀 실망스러운 언어라고 좀 보는 거고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감춰왔던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과 충돌이 어느덧 가장 공고한 콘크리트처럼 공고하게 좀 자리 잡은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우리 사회는 더욱더 내용을 좀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실제적으로 군부를 동원한 뭐라 그럴까 친위 쿠데타를 의도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기에는 장기간 내란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우리 사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대격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지난 두 달간을. 사회적 관련단 문제는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불안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사는 곳이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겠는데 경제적 문제와 외교를 들여다보면 아마 제가 대통령도 안 해보고 뭐 잠시 잠깐 시의원 정도 해본 정도 입장에서 놓고 봐도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자괴감. 예. 이런 거죠. 외교는 사실상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 출범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뭐 관세와 관련된 뭐 대미와 관련된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급 권한대행을 만나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또 곳곳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입장은 거의 사라져 버린 거죠.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돼버린 거고. 더 이제 밀접한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가 북한의 뭐 핵무기를 인정하는 국가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입장이 없는 거예요. 덤불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지 안 어쩔지 모르겠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입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만 봐도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의 불안정력으로 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물음표가 지금 찍어져 있는 거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를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실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 외교,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들에 대한 암울한 진단해 주셨습니다. 경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혔다라고 했고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 3천억 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제로 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김대희 총장님.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조 한 3천억 정도를 잡은 것은 낮은 분석이라 좀 보거든요. 실제로는 더 클 것이다. 네, 저는 최소한 50조 원 이상일 거다. 50조 원. 그럼 어떤 뭐 경제학자들은 뭐 100조 원까지 잡기도 하더라고. 140조 원까지도 잡기도 하는데 금융시험만 보더라도 계엄령이 이루어지고 난 12월 3일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것은 SK 하이닉스 시총보다도 더 많은 그 시가총액이 떨어졌던데요. 예.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국을 탈출하는 거고 국내 그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 뭐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 주식들은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이 아마 일반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국내 주식에 손해를 엄청나게 본
아마 그런 한 주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좀 체감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이.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인 게 그리스 다녀오셨잖아요. 저 네네. 태국 갔다 왔잖아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 예. 환율 문제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음. 환율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장난이 아니라서 누구나도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또 뭐 수출입 거래를 해야 될 기업이라면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한탄스러울 정도로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올해 2025년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을 1.9% 정도로 잡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내외 경제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바라보기에는 1%도 힘들다고 해요. 이 원인이 바로 이 계엄령, 비상계엄령 때문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누구나 느껴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정도라면 1% 초반대라면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면서 어떻든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중소 소상공인들 관광업이라든가 식당이나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타격이 엄청나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연말과 연초에는 회식이라고 한다면 한 10번 이상을 했었어요. 예. 12월과 1월 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올해는 네. 올해 작년 말에는 네, 맞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느끼기에는 이 중소소상공인들의 슬픔과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월급 받는 우리야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지만 거의 뭐 수입이 없으니까 종업원도 다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을 닫을 정도로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괄하고 또한 국가 이미지 뭐 여기까지 고민한다면 저는 7조 원은 너무나도 낮게 잡은 거고 여기다가 최소한 50조, 100조 원까지도 넉넉하게 잡아봐야 되는 예. 문제라 보는 거고 저는 또한 다른 문제라면 이 문제는 이러한 좀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과정이 가장 좋은데 앞으로 흐름을 보면 헌법재판소라든가 또 국회 국조위라든가 또 행사재판을 앞두고 봤을 때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장기간 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는 더욱더 늪에 빠지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는 모습으로 좀 될 거다. 이것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경제적 손실 7조 3천억 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이제 눈떠보니 굉장히 후퇴한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이야기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문제에서 굉장히 조금 뭔가 체제를 전환하려고 했던 시점이 1997년 IMF이지 않습니까? 근데 IMF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그 위협적인 단어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등록금을 부모님이 낼 수 없다. 그러니 유학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비슷하게 그 소상공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좀 줘야 된다. 예,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7조 3천억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순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그 식당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IMF보다도 되게 힘들다. 그래요. IMF 때에 엄청나게 이 손실을 복구하는 데 3년 4년 걸렸는데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그대로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순천 YMC가 있는 곳이 순천시청 주변이다 보니까 맛집 주변입니다. 그냥 맛집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원래는 북적이던 그렇죠. 식당들이 예. 순천시가 이런데 서울이나 이런데 대도시들은 더 하지 않겠는가라고 싶은 생각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 투자자가 뭘 믿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들은 그 자본들도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아까 1997 IMF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매번 경제 뉴스 때마다 나왔던 게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굉장히 촉각이 돼 있었는데 예. 저는 이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 신용평가사의 우리 신용등급 하락이 만약에 공고화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좀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피부적으로 느낀 건 그 김대희 총장님도 그리스 다녀오셨고 저도 태국 다녀왔잖아요. 원가 원화 가치가 아주 하락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양을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절반만큼 사야 된다거나 그게 피부적으로 바로 다가오는 것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하면 비상계엄을 먼저 이야기하고 굉장히 흘깃하면서 너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이렇게 이야기 하고. 하는 과정들 보면서 이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7조 3천억에 대한 것도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에서 국민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축소 보고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이 정도 손실밖에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되게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대희 총장님 하는 보고는 요거는 아니고요. 다른 보고에서 나온 이 수치인데 어쨌든 현재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끝내기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리일 텐데 탄핵 심판과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석 총장님? 네, 답답하죠. 이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끝났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국회가 빠르게 그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 소추에 따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구속이랄지 체포랄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인 앞에 평등한 이 법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을 계속 생방송으로 보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6차까지 했나요? 6차까지 했는데 거기서 어제는 또 아주 참 기가 막힌 무슨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빨리 더 이상 어제의 헌법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빨리 지금 파면하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정부의 수뇌부들도 빠르게 조사해서 해야만 대한민국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 대단히 지금 현재 고구마 한 3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 대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파면된다고 한다면 그 60일 동안에 벌어지는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혹여 지난번 그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처럼 이념적 갈등을 들추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뭔가 증언들이 엇갈리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증언이 엇갈리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각자가 살겠다라고 증언을 거의 거부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로서 자격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국회를 쳐들어가서 150명의 정족수가 안 되는 사람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인원을 또 요원으로 바꾸지를 않나 본인은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무책임함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게 세 가지 영역으로 그동안 두 가지 영역으로 가다가 특히 이제 헌법 심판 영역과 또 형사처벌 영역은 경찰과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기소 사유들이 검찰로 넘어가서 하나의 종합적인 3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기소 내용으로 공소장으로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요. 어차피 이게 투트럭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국회의 국조위는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영역들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또 비사법적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현재 탄핵 심판은 2월 13일 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고 결정을 할 거라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8차 이후에 이제 9차, 10차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지만 일단 2월 13일까지 헌법재판소를 끝내겠다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흐름상 보면 왜냐하면 꼬투리 잡기로 들어가는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보기에는 계속 좀 꼬투리 잡고 용어에 대한 문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선동해서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헌재가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2월 말에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의 변론 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하면 3월 초 중순까지도 아마도 가겠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되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는
거부하는 모습들, 특히 자신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동원해서 갔던 자기가 수하로 부렸던 군대 장군들, 특수부대의 여러 가지 사령관들이나 부대 책임자들한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뭐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정도면요.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 3, 40대 정도의 건강함을 자랑하면서 예. 물을 뜨면서 30, 40대는 결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그 눈빛 보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영역은 약간 좀 길어지겠다는 느낌이 있고, 왜냐하면 헌재도 길어질 지금 것이다. 알겠습니다. 흔들기 들어가니까 본인도 예. 조심할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국조특위 평가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핵심 증인들 윤석열 내란 수계 책임자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또 우리가 그 노상원 씨죠, 민간인, 이런 핵심 증인들이 결국은 다 참여를 국회 참석을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고, 예. 근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은 나와요. 어떻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쪽지 내용은 대통령 입장과 다르지만 명확한 자기 입장을 내면서 결국 행사재판과 헌법재판소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영역들을 국조특위가 챙기면서 국민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 책임자가 거부하고 거짓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은 아마 이런 흐름들을 보고 세계의 각각의 기관과 역할이 해나가는 그 흐름 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좀 판단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 추이를 보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 뭐 박근혜 탄핵은 개인의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과 뭐 경제공동체라고는 박근혜의 개인의 국정농단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호위무사들, 그리고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에 는 발생한 것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탄핵 절차와 과정, 헌법 과정이랄지 민주적 절차를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됐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때의 여당도 굉장히 좀 반성과 이런 측면을 내세우면서 뭐 결국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탄핵은 좀 다른 것은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인 가운데 직접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지된 가운데서 들여다보니 이게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결국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도 헌법 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결국은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투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조금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후의 영향도 회복하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랑 어떻게 좀 비슷하고 다르다고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신분을 벗어났던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이 검찰이 주도해서 나갔던 측면이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입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예.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은 모든 국민들이 객관적인 실체를 TV로 봐버렸어요. 이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TV를 보면서 국민들은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 직무정지지만 현직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 측이 너무나도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본 상황이 이것이 가장 확연한 차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하 장군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본인만 살겠다고 본인이 명령을 내렸고 엄연히 국회 본 의사당까지 들어갔던, 본 의사당은 안 들어갔지만요, 국회 건물 안에까지 들어갔던 이 군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를 보면서 대통령의 건의와 품위, 뭐 여기에 대한 국민들 실망감이 좀 가장
많이 들었었다고 좀 봅니다. 형식적으로 예.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특검이죠, 특검. 특검이 그때는 여야 네, 그렇죠. 합의로 통과가 됐고 이번은 전혀 특검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예. 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그리고 이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논평을 보니까 탄핵됐다는 것 말고는 비슷한 것이 거의 맞습니다. 없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정말 많겠지만 1분씩 정리해 주시죠. 김대희 총장님.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그 사법권의 독립과 검찰 권력의 분산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검찰 권력의 분산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그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역 속에서 헌법 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 과정으로 법률 과정으로 풀어낼 것 아니면 우리가 정책 과정으로 풀어낼 것 이런 것들을 좀 하루빨리 가닥 정리를 해나가고 좀 여러 가지 선후 과정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대선과 관계없이 물론 대선은 거의 이루어질 거라고 조기 대선은 예.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60일은 짧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과제들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무엇이 저런 괴물 같은 대통령 제왕적인 대통령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영역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개혁 과제들을 우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네, 총장님. 저는 이제 뭐 아주 단순합니다. 원칙인데요. 헌정질서, 민주주의 회복이고 그다음에 경제 안정, 그다음에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 하나하나 작은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파면이 된다고 보고 파면 이후에 대통령 선거 60일 과정에서의 이런 사회 통합 관련된 내용들이 정당이나 후보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쉽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압도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뭐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야 그거 뭐 별것 아니겠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통하겠어라고 했지만 역사 왜곡의 문제랄지 경제 문제를 다양한 문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극좌도 예. 극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따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YMCA 토론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